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의 고대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 글자 중에 하나인 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를 기본으로 해서 모든 우리 역사의 기초가 되는 그런 글자 중에 하나입니다. 자, 먼저 우리의 그 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고자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고자는 높다나 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고자는 높게 지어진 누각을 그린 것이다. 아주 자신있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갑골문에 나온 고자를 보면 위로는 지붕과 전망대가 그려져 있고 아래로는 출입구가 입구자로 표현되어 있다. 이것은 성의 막루나 종을 쳐서 시간을 알리던 종각을 그린 것이다. 고자는 이렇게 높은 건물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높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지만 높은 것에 비유해 뛰어나다거나 고상하다, 크다와 같은 뜻도 파생되어 있다. 고자는 붓으로 지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상용 한자에서는 관련된 글자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건물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의 막루, 여기서 종을 쳐서 시간을 알리던 종각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게 반드시 여기에 인용한 네이버 한자 사전뿐 아니라 다수의 일반적으로 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한자 사전 해놓고 구성 원리로 이렇게 당당하게 그 제목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글자 자체가, 이 설명 자체가 한자의 구성 원리를 전혀 알지 못했거나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설명을 계속 듣다 보시면 왜 그런가를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첫째, 고대 문자의 출발은 모든 글자, 우리가 알고 있는 5만자, 10만자 되는 이 글자도 거슬러 올라와서 최초로 나타난 출발점을 보게 되면 그 천신, 신농 하나님의 시칭, 수직선으로 세워진 그 시칭자와 또 이 천신 하나님을 상징으로 하는 태양과 불꽃, 이 세 가지를 반영한 것이다. 수만자가 되는 그러한 한자라 할지라도 결국은 거슬러 올라가면 시원이 되는 것, 한강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최초로 시작되는 출발점을 보게 되면 거기는 시냇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수많은 풍성한 글자가 우리 사전에 실려 있지만 그 시작은 말씀드린 것처럼 천신 하나님의 시칭자, 세워진 수직선, 그 다음에 태양, 그 다음에 태양을 불의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불꽃,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글자들이 생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가 문자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에 있는 박물관에 있는 고대의 유물들, 거기에 보면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기초로 하는 그러한 형상들이 들어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이미 제가 여러 가지 그 영상을 통해서 왜 그런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고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 강의자전에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고로절 해가지고 고로절은 고와 고의 처음과 그 다음에 노, 운을 합해서 고, 노 하면 고 이렇게 읽는다.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새끼양, 이 고 이렇게 음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옥편이나 또 이 네이버 사전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이 강의자전과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전에서는 한 가지가 빠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붉은 글씨로 된 것처럼 성이라는 것입니다. 성으로 쓰였다. 이것도 잘못됐죠. 성으로만 쓰인 게 아니고 성 혹은 시로 쓰였습니다. 그것은 성과 시의 출발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또 길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미 좀 몇 달 전에 영상에서 성과 시가 어떻게 틀린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는 남성적을 말하고 성은 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기, 중리 제자전에 보면 고시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자가 있을 당시에 제자 이름 고시가 있었다고 하면 이 시조가 되는 분은 그보다 훨씬 이른 시기서부터 이 고라는 시가 됐든 성이 됐든 이것이 그대로 전성되어서 출생과 관련해서 고시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인물은 바로 고라는 것을 출생과 관련해서 부여된 그러한 가문의 상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이 앞에서 본 것처럼 무슨 누각을 그렸다거나 지붕과 전망대가 있고 이거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자 사전 구성 원리 있지만 구성 원리 자체를 이해 못하고 눈에 뜨이는 대로 이 글자 상태를 보고 거기에 꿰어 맞춘 설명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인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오늘날 이 중국의 설문해자를 가지고 설명하고 그 설문해자 이전에 이 글자들이 어떻게 변해왔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구별을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상나라 때까지가 상한선입니다. 이 고자, 다시 말하면 삼각형과 그 다음에 작대기 2개, 뭐 기둥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꺾인 디귿자 같은 그런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입구라고 하는데 이 구자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보면 이거 하나 이렇게 쭉 가다가 보면 이것도 역시 고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자라고 하는 것이 위에 있는 요것만 가지고도 고자가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꺾인 이 부분이 없어도 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골문에서 나온 모양이죠. 그런데 근문에서도 갑골문보다도 1000년 가까이 이른 시기에 이런 글자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보면 이것은 갑골문에서 발견한 고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같은 이제 상나라인데 상나라 때 근문, 다시 말하면 청동기에 표현된 그런 글자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골문이 됐든 청동기에 표현된 그런 근문이 됐든 글자는 거의 대동소이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갑골문이 이 근문보다 앞섰다 하는 것은 앞에 설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이 무의식적으로 갑골문을 최초의 문자로 보고 청동기에 쓰여진 그 근문을 후대에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그러한 심리가 깔려 있다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고고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 갑골문도 역시 훨씬 800년, 1000년 전서부터 이렇게 그 글자로서 뼈에 새겨왔다 하는 그런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여기에 보면 현재로서는 청동기에 새겨진 근문 이것이 훨씬 이른 시기 갑골문보다 1000년 가까이 소급되는 이른 시기에 글자가 표현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청동기물은 고조선 시대 신농천신 하나님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내려왔고 그 중간에 은나라라고 하는 그 시기에 이 근문과 갑골문이 동시에 사용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갑골문 하면 은나라는 갑골문만을 새겼다.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나라 때는 매우 훌륭한 근문들이 너무나 많이 발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식적인 그리고 역사적 기록으로 삼을 만한 그러한 기록들은 바로 이 근문에 많이 나타나고 있고 따라서 역사적 사료로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이 근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갑골문에 있는 것은 대체로 뭐 사냥이라든지 전쟁을 하면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뭐 농사는 어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비는 어떻게 오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 관련된 그러한 것에 대한 점을 치는 예측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갑골문은 그래서 전복문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근문이 상나라 때 있고 그 다음에 주나라 때 이렇게 쭉 가면 뭐 거의 대동소이하죠. 그러다가 이것이 춘추시대나 그 이후로 가게 되면 글자가 완전히 달라지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삼각형 이것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삼각형이 아니라 바로 지붕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있는 이 횡으로 된 부분은 이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 그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변했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고라고 하는 글자는 바로 이 진나라 때 이 글자와 매우 닮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고자를 이해하는 것, 뭐 고자뿐 아니라 다른 건 역시 마찬가지죠. 다른 모든 글자도 다 상나라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를 못하는 것이 오늘날 중국 학자들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비행기가 마하의 속도를 돌파했을 때 커다란 굉음을 내는 것처럼 이들이 그 마하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깨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의고학파가 주장한 것처럼 고대의 신화전설은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역사로 의심받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래 해가지고 예전에는 은나라까지도 부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대적인 발굴로 인해서 은나라 때의 그 유물들이 수도 없이 쏟아지고 그 다음에 대형 건물토가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도저히 부정할 수가 없어서 마침내 이 상나라까지 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거슬러 올라갈까? 자, 현재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고자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위쪽으로는 전혀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1000년 가까운 시기가 이렇게 고자가 전해 왔음에도 이것을 의고학파라고 하는 그런 큰 벽 때문에 마하를 깨부수는 그 속도로 달려가는 비행기처럼 이 역사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의고학파의 터무니없는 그러한 의심, 모든 것을 일단 부정하고 보는 그러한 학풍을 빨리 타파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고조선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황 5제 시기가 고조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는 한번 보시게 되면 이 고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보면 이 기본형이 삼각형입니다. 이 삼각형의 정체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삼신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고조선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한 2달에 거쳐서 이렇게 올렸는데 거기에 보면 매우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꾸준하게 지켜보신 분이라면 이 구성 내용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를 공부함에 있어서 우리의 구독자님들이나 대체로 이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그 역사 내용을 순식간에 이것까지도 빨리빨리 머릿속에 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는데 10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삼신의 개념은 무엇인가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한 다음에 고대의 근문으로 된 역사 기록을 이렇게 그 연대를 추적하다 보면 고조선의 연대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단군이 세웠다는 단군 조선 2333년은 고조선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조선은 단군 조선보다 훨씬 200~300년 앞선 시대입니다. 그것은 한참 뒤에 설명드려야 될 사항이고요. 자, 여기서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 삼각형입니다. 고자를 2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삼각형과 그 다음에 양쪽에
기둥과 그 다음에 옆에 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위에 상단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하단 부분은 바로 이렇게 꺾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 하면 이것은 우리로서는 이게 C가 되고 이건 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C와 성을 동시에 나타낸 정체성을 표현한 그런 글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삼각형을 단서로 해서 추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삼각형은 무엇이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까? 이전 영상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강조를 했어요. 이것은 집이라고 있는 글자이면서 삼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합, 셋을 합쳤다. 어떤 셋을 합쳤을까요? 그 영상에서도 끝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셋을 합쳤다고 하는 것은 직선 세 개를 합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삼각형이죠. 그런데 이것이 삼합야인데 하나만 여기에 있는 선처럼 하나만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거는 최초의 글자로서 이것은 신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제 설명이 아닙니다. 설문해자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신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합이면 신이라는 글자를 3개 합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삼신이 되죠. 그래서 삼신이 표시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삼신을 나타내는 것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삼신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공간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사당 이런 의미도 여기에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글자들은 문자들은 글자가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글자에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문맥을 보고 그 해석, 뜻을 선택을 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위쪽에는 어떻게 이해를 할까? 자, 이건 말씀드린 대로 이 삼각형, 삼신을 나타내는 이 글자를 가지고 추적을 한 것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삼각형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위에 가면 요거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요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두 기둥이 있고 이런 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기둥이 있고 부계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주어가 되는 이 인물이 아버지 계시를 위해서 이렇게 이 근문이 들어있는 정동 기물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드립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표현인데요. 여기에 보면 기둥이 두 개입니다. 여기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개가 있고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앞선 세대에 이 글자 하나, 그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신을 모신 사당에서 천신 하나님께, 요거 신이라는 글자죠. 여기 신이라는 글자니까 삼신을 모신 사당에서 이 천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첫 번째 제사 드리는 인물이 누구냐? 그것이 삼신 중에 아드님이 되는 희화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희화씨가 제사를 드리는 첫 번째 인물이죠. 왜냐하면 천신 신농 하나님이 바로 희화씨의 아버지 생신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아드님은 두 번째 인물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두 번째 인물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바로 이 글자와 이 글자 두 개를 합해서 이렇게 고향 임금님이라고 하는 두 번째가 고향 임금님입니다. 그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럼 이것이 과연 고향 임금님인가? 여기 보면 부, 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이것을 기라고 읽지 않고 사라고 읽었습니다. 자나 사로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최초로 사용한 인물은 누구냐? 소호금촌씨가 이렇게 기자를 썼고, 소호금촌씨 다음에 그 형제가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 준 것을 보면 이것은 소호금촌씨가 아니고 형제 중에서 소호금촌씨의 동생이 되는 그 인물이 이런 표현을 남겼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소호금촌씨가 이때는 돌아가신 후에 그 두 번째 주부는 소호금촌씨, 그리고 데리고 간 사람, 그 고모와 조카, 삼촌과 조카, 이렇게 해서 이때에는 네 사람이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4인 1실의 푸나르와 사위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점에 있는 것, 그리고 이분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모든 그 상징들, 태양, 그 다음에 불,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시칭, 이 세 가지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다양하게 표현을 하다 보면 수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점까지 올라간 그 상황인데요. 그러면 천신 하나님이 원조가 되는 첫 세대, 1세대, 그 다음에 아드님과 따님 세 분을 합쳐가지고 신씨 집안의 최초의 세 사람, 그래서 삼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2세대. 그리고 희와씨의 그 아드님으로서 이 천자가 된, 임금이 된 그 고향 임금님을 나타낸 것이 바로 여기 3세대.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3세대인데 표현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기둥이 2개 있었는데 여기선 3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4세대.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글자가 여기에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건 그렇다면 이건 5세대가 되겠죠. 이것 역시 5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이 글자의 형태가 바뀌어서 이런 오늘날 우리가 아는 고라는 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게 되면 최초의 이 글자가 아들인과 따님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삼각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삼신의 희화씨가 최초로 제사를 드리는 인물이 돼서 첫 번째로 제사를 드리는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아드님은 2개를 했고, 손주 때에는 3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밑에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획을 그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을 이래 되어 있죠. 아버지 을씨를 위해서 고씨가 을씨를 위해서 이 금문이 새겨진 청동 기물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역시 부을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는 같은 시기고 같은 인물인데 전에 오는 대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가 이 동일한 인물이 살던 시대의 후기에는 글자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이제 4대, 5대, 6대 가면은 계속 이게 작대기를 표현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끝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이것과 같은 시대니까 이게 4대가 되겠습니다. 4대인데 전통적으로 쓰던 이 표현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럴까요?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람이 여기 4대 인물이기 때문에 3대, 그 다음에 여기에서 2대, 그러니까 요분이 되는 것이죠. 이것과 같은 인물입니다. 요거는 삼신 중에서 희화시를 나타낸 것이고, 요것은 제사를 드리는 인물. 그러면 아버지,
할아버지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작대기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자체가 배주자가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할아버지, 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가 있는 할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두 개를 표시를 하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근문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것은 바로 할아버지가 두 분 있다는 것이죠. 즉 푸나루아 사회를 반영하는 할아버지지만 큰 할아버지와 작은 할아버지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할아버지 이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이 표현은 원래는 고향 임금님을 표현을 했는데 밑에 이런 표시가 있음으로 해서 이것이 모계를 덧붙여 가지고 양쪽을 다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에서 요거는 한 묶음으로 같은 세대인데 같은 세대에서 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나, 둘, 셋 작대기 세 개를 그었으나 여기서는 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초로 제사를 지낸 인물까지 대소를 따지게 되면 아버지,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세 개를 표현하는 대신에 할아버지로부터 삼신 할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내려왔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형태는 바로 칭이라는 글자 혹은 염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이렇게 돼서 일가족 한 족단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고 바로 이것이 모계사회여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혼인제도를 하고 있다 하는 표시를 여기에 표현을 해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꺾인 이 부분은 바로 한 일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 표현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컵 모양으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거슬러 올라갔는데 이것을 순서대로 또 반대로 한번 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최초의 정점에 있는 분이 천신 하나님. 그리고 이것은 삼합, 설문해자에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이라는 시칭을 가진 세 분. 그래서 이 삼신이 합해진 그러한 글자이고 이것은 삼신을 모신 사당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대 글자를 보면 열산씨의 아들, 열산씨라고 하는 것은 천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천신 하나님의 아들 주씨가 있었는데 농사를 맡은 직신이었다. 하나라 이전에는 그를 제사 지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라 이르기 전까지는 이분에게 제사를 지냈다. 그 다음에 주나라 기 역시 직이었다. 농사를 맡은 직이었는데 상나라 이후로 그를 제사 지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분이 천신 하나님께 삼신을 모신 사당에서 이분이 천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최초의 인물이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과 이분은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인물,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 기라고 있는데 이것이 보정시에서 발견된 고조선 시대 20인에 대한 그 족보가 있지만 그 중에
3대에 해당하는 마지막 부분에 있는 3대 중에서 막내가 되는 그 분의 이름이 시칭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다음 세대가 되는 고양 임금님께 이렇게 천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최초의 인물 희화씨에 이어서 네가 두 번째로 제사권을 맡은 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해주는 그러한 호칭을 그렇게 부여를 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천신 하나님이 해를 상징으로 하기 때문에 후손들은 전부 다 자신이 알에서 태어났다. 알이 태양이라는 뜻이니까요. 알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같은 방식으로 표현했는데 최초로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를 지내는 인물이 바로 고양 임금님이다. 그래서 이거 고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해님은 없지만 그냥 그대로 고양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보면 바로 두 번째 인물이 여기 표현되어 있고 그분의 사위로서 바로 천신 하나님의 지위를 계승한 인물이 아버지 계시에게 계시를 위해서 이 금문이 새겨진 기물을 청동 기물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장인이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칭이라는 이 글자는 칭 혹은 염으로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 이런 나아갈 염자죠. 이렇게 읽기도 하고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염, 칭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에 보면 아버지, 부기 혹은 부사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칭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양 임금님의 그 족보 나타난 것을 보게 되면 이분은 고양 임금님의 큰 마누라가 됩니다. 즉 소호 금천씨의 따님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제사를 드리는 인물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제사를 드리는 인물. 자, 이 인물과 이 인물은 동일한 인물인데 글자를 다르게 표기했습니다. 앞에서 내려온 것처럼 하나, 둘, 세 개의 기둥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할아버지라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라고 하는 것은 천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희화씨, 그 다음에 그 아드님 고양 임금님, 여기 고양 임금님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최초로 제사를 올렸던 인물이 바로 희화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삼신의 세 번째 그 아드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번째 인물이기 때문에 기둥을 세 개를 세웠죠. 제사권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후로 4개, 5개, 6개, 10개 이렇게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할아버지 조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기에 해두었던 것입니다. 즉 삼신으로부터 시작된 제사가 계속 이어져 내려간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바로 칭이라고 하는 인물은 고양 임금님의 부인으로서 장인이 바로 소호금천씨였다 하는 것을 여기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바로 자기가 이 칭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작은 마누라의 소생이다. 작은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인물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을 부여해준 인물도 소호금천씨. 또 이 고양 임금님 배주자죠. 배주로 다시 말하면 사신을 접대하거나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거나 하는 그러한 예법에 관해서 전권을 부여한다, 인정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장인이 되는 소호금천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장가를 가서 장인의
천자의 자리를 잇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때 당시 금문으로 봤을 때는 황제가 아니라 황제의 아들이 되는 소호금천씨가 천자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천자의 자리에 있었던 것을 그때 당시의 법으로 사위가 되는 고향 임금님에게 이렇게 물려주는 그러한 상징적인 이런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러한 제기에 이러한 청동 기물에 새겨진 이 표현인데 이걸 좀 더 확대를 해보면 그 제기에 확대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 계시가 있습니다. 부인 계시. 그 다음에 배주자에 자신이 천신 하나님의 손자다 하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분의 아드님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씨가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드님의 부인 부을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부기 혹은 부사로 읽을 수 있는 이 글자는 소호금천씨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언제 설명을 드렸냐 하면 이거는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깃대를 삼신을 나타내는 깃대를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 조주 부계 이리 해서 대수 차례대로 이렇게 표현을 해두었고 이것은 남자가 장가를 가던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혼인을 하면서 그 얘기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가 가기 때문에 자기 친정을 떠나서 장인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때의 장인이 바로 천자였던 제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기자로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호금천씨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황제는 왕 자리에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정통으로 삼기 위해서 사마천이 황제를 임금으로 표현했지만 임금이 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따님을 바로 칭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고 그래서 이 칭이라는 따님이 아버지를 위해서 소호금천씨를 위해서 이렇게 이 금문이 새겨진 청동 기물을 드립니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죠. 칭작부기 혹은 칭작부사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 이후로는 칭 그리고 여기에 기로 이렇게 표현을 해두었는데 이것은 자신이 아버지의 작은 부인의 소생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분이 푸나라와 사위였기 때문에 부인이 둘이고 남편이 둘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군원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조선 사회에 들어서 군원사회가 2대2의 형태로 되어 있고 그것을 글자로 나타낸 것이 다음 아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그거는 이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금문 세 가지는 소호금천씨의 따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혼을 해서 고향 임금님의 큰 부인이 됩니다. 그래 여기에 보면 또 소호금천씨가 누군가에게 네가 천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시칭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때 누굴까요? 자기 딸의 배우자가 되는 고향 임금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천자에 있던 소호금천씨가 이제 물러나면서 그 사위에게 이렇게 천자의 자리를 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또 보면 바로 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신을 접대하는
이 배주자, 잔주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주자 있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릴 때 쓰는 잔, 그것을 표시한 또 그 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법을 담당했던, 그때 당시 제왕이 담당할 수 있었던 제사에 관한, 사신접대에 관한 이 두 가지의 역할을 인정을 해주고 전권을 내주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호금천씨가 자신이 물러나면서 이렇게 사위에게 양도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소호금천씨의 그 따님과 결혼한 것이 바로 고향 임금님인데, 여기에 보면 이것과 이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요 계라고 하는 글자가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렇게 나타나고, 또 여기에 있는 이 글자는 이렇게 돼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 부인, 주부, 큰 마누라, 요건 두 번째, 이건 종부. 그러니까 여기가 고모가 되고 여기는 조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호금천씨의 다음 세대 중에서 큰 부인에게서 나온 큰 딸이 이 고향 임금님의 작은 마누라로 이렇게 고모와 조카가 이렇게 혼인을 했기 때문에 각각 이렇게 표현이 다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것은 이렇게 표현되었고, 똑같은 고향 임금님인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 임금님에게 부인이 둘이 있었다. 물론 고향 임금님에게 또 작은 서방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걸 데리고 간 사람 해서 조카니까 데리고 간 사람 해가지고 대리님, 이것이 도련님으로 이렇게 변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바로 이것이 작은 마누라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칭이라는 호칭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개로 표현을 했지만 글자의 형태는 다르다. 그 다음에 이것도 칭이지만 이것은 다음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로 이렇게 올려놓은 것이고, 고향 임금님과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다음 세대입니다. 자, 그래서 설명드린 것처럼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이 작은 부인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라는 글자가 형태가 여러 개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상나라 이전, 즉 상나라로부터 1000년 가까이 소급되는 그 시기에 사용된 고라고 하는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고니까 이건 화살궁자죠. 궁. 그 다음에 고, 양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보면 여기선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윗대에는 희화시 때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희화시의 다음 세대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맞는 것입니다. 고양.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화살궁 쓰고 궁, 고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본래의 글자입니다. 본래 당시의 글자이고, 이것이 변해서 음양할 때 양자를 쓰게 됩니다. 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나라 때에 사마천이 쓴 양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것인데, 볕 양자인데 이 본래의 글자는 이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통가자가 돼서 서로 교환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첫 번째 제사드린 희화씨, 이건 그 아드님이 되는 두 번째 인물 고향 임금님, 이렇게 되죠. 자, 이것도 보면 고라는 글자가 바깥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은 여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부사 해가지고 소금천시의 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인물이 고향 임금님입니다. 그러니까 화살 안에 있는 것은 자신의 그 친정, 태어나서 자란 곳, 거기에 그대로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깥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친정을 떠나서 장인이 되는 소호금천씨에게 장가들었다 하는 그 표시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안에 있잖아요. 이것은 장가를 가기 전의 상태이고, 이것은 장가간 이후에 이렇게 표현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할아버지 사씨, 혹은 기씨로도 읽을 수 있는데, 이 할아버지 기씨 다음에 아버지 세대가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호금천씨 때가 아니라 이것은 아버지 고향 임금님 시대의 형제 중에서 형제 6명 중에서 막내가 됩니다. 막내. 그래서 이 막내가 이렇게 대표로 표현됐다고 하는 것은 이미 앞선 5 형제는 그때 당시에 다 사망을 했거나 하여튼 존재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 고라고 하는 글자가 천신 하나님으로부터 해서 희화씨, 고향 임금님, 그 아드님 계시, 그 다음에 그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한 사례를 보게 되면 삼국사기 고구려 번기 광개토대왕조에서는 16년 봄 2월에 궁궐을 정축 수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 17년도에는 봄 3월에 사신을 북연에 보내 종족의 정을 나누었다. 왜? 북연왕 운이 시어사 이발을 보내 답례하였다. 운의 할아버지 고하는 고구려의 갈래로서 고구려의 한 지파로서 스스로 고향씨 자손이라고 하여 고를 씨로 삼았다. 모용보가 태자였을 때 고운이 무예로서 동궁을 시위하였는데 모용보가 그를 아들로 삼아 고씨 대신에 모용씨의 성을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고씨인데 모용씨로 이제 사성을 받아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런데 본래는 고구려의 갈래로서 고향씨의 자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라는 글자 안에는 시작이 되는 그 인물이 최초의 제사를 지냈던 희화씨, 그 다음에 글자로서 표현된 것은 그 아드님이 되는 고향 임금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향 임금님을 기념을 해서 고라는 글자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고향씨 자손이다 하는 것은 맞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 보면 자원 고향씨 지묘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향씨의 자손이기 때문에 고를 씨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해석을 한 것을 보면 고를 성씨로 삼았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고향씨의 자손이라 하여 고씨로서 성을 삼았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씨로서 성을 삼았대요. 고씨는 고씨지 성이 아닙니다. 이거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가 씨고 칭이 성이 되는 것입니다. 고라는 글자 안에 그렇게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고향 임금님의 부인이 칭씨이기 때문에, 혹은 염으로도 읽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것으로 읽든지 간에 그 밑에 고씨 안에 포함된 고향 임금님의 부인, 그 칭씨 혹은 염씨가 있기 때문에 씨는 고씨고, 이걸 번역하는 분들조차도 성과 씨를 구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 있는 것처럼 고향씨의 자손이다 하는 것은 맞는 말이고 성은 칭이고 씨는 고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씨를 성으로 동일시하니까 이것이 굉장히 참 그 정체성에 문제가 되고 족보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는 글자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고자의 상한선을 은상시대로 해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문자의 발전 과정상 고자의 상한선은 은나라보다 약 1000년 가까이 이른 시기다. 고자는 최초 천신 신농 임금님의 시칭으로부터 시작되어 후대로 갈수록 획이 첨가되면서 글자가 점점 복합적으로 변한다. 점점 붙어가니까 그렇죠. 이 고자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농 임금님을 시작으로 해서 삼신을 거쳐서 고향 임금님이 되는 배주자가 되고 그 아드님이 되는 계시 그 다음에 후손들의 계속 이어져가는 그러한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이 4대째에 가면은 이 삼신을 나타낸 그 밑에 수직선을 3개가 아니고 할아버지 조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글자를 넣어서 이후로는 전부 다 그 자손들은 윗대를 시조와 할아버지들로 이렇게 통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획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글자를 걷잡을 수 없이 변하게 되겠죠. 자, 칭. 염은 고향 임금님의 주부와 종부로 하는 푸나라와 사이였음을 알려준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에는 남자 둘, 즉 수직선, 이거 남자, 천신 하나님을 상징으로 하는 남자, 그 다음에 뉘조를 상징으로 하는 이 누운, 이 글자, 뉘조. 이것을 둘과 둘, 남자 둘과 여자 둘이 결합해서 하나의 일가를 이룬다, 가정을 이룬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행할 행자입니다. 남자 둘과 여자 둘이 무엇을 행합니까?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푸나라와 사회를 그 사회 제도를 이행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상으로 고라는 글자가 단순하게 무슨 뭐 건물이 높다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글자가 어느 계통을 통해서 이렇게 고자로 정착이 되었는가 하는 그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는 글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고향 임금님의 자손이다 하는 고시의 그런 그 족보는 당연하다. 옳은 것이다. 그리고 이 고자는 본래는 씨로 되었는데 그 이후에 칭씨 부인이 고향 임금님의 부인이 되는 이 칭씨의 이 일가를 이루었다고 하는 이것이 덧붙여지면서 씨와 성이 표현된 글자로 정착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